자, 오늘은 이제 2차 시 바로 시작을 할 건데 오늘 두 문항도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바 유형, 주제 잘 항상 유형, 주제, 출제의도 3개 유형, 주제, 출제의도. 자, 오늘 텍스트 받으면 뭐부터 봐야 될까요? 원리와 사례의 관계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봐야 되겠죠. 원리와 사례의 관계 보고 그 다음에 질문이 이거 이따가 제가 다시 잘 자세히 그리겠지만 이해인지 분석인지 내논리 구축인지 반박 재반박인지 적용 능력인지 문제 파악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다 읽어봐야 주제는 나올 거니까. 그러므로 제일 처음에 문제 마주했을 때는 뭐부터 살핀다? 원리 사례 관계. 그 다음에 질문 의도가 5개의 단계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는 흐름을 빨리 캐치할 수 있어서 캐치한다. 주제는 읽어나가면서 빨리 잡아내면서 3개의 동그라미. 이거 좀 이따 또 그릴게요. 그렇죠? 3개의 동그라미로 이어갈 수 있으면 이어나가면 되겠죠. 이 부분을 전제로 해서 1번 문항은 문항수가 많아요. 이 지문은 그렇게 짧지 않은데 원리 하나야. 원리 하나. 근데 복병으로 문제에 뭔가 막 애들이 나와. 그래서 이런 형태 유의해야 되는 유형에 해당하여요. 그런 부분을 전제로 해서 13분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의 답변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 문제의 양태를 한번 우리 파악하고 들어가 보자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 계단을 뛰어다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계단을 뛰어다니는 사람임을 그 선생님들에게 강조해야 되는 이유는 논리적 사고 과정을 잘 숙지하고 사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면접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제가 애들의 유형이 어떻게 정리되나 판단하라고 했는데 오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리 텍스트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렇죠? 사례가 없는 것 같아갖고 참 좋아했어요. 2개 또 원리도 2개도 아니고 좋아했는데 가서 보니까 여기에 갑자기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되는지 적용. 그렇죠? 또 2번째 대통령 문제가 나와요. 3번째 가더니 또 장기이식까지 나와요. 사례가 밑에 줄줄이 문제에 숨어 있었던 복병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문제수가 많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간상 하지 못해요. 그냥 답변만 듣고 체크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추가 질문하고 싶지 않으실 때 그때 이렇게 문제를 많이 깔아버려요. 그냥 듣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정할 기회도 없고 선생님들이 추가 질문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유도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회 자체를 다 차단해버리는 유형이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을수록 추가 압박은 불가하다라고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최초 답변을 정말로 잘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얘는 여기부터 물어봤잖아요. 네 생각, 다원적 정의, 맨 처음에 다원적 정의에 대해서 다원적 정의에 대한 네 생각을 얘기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하고 분석은 그냥 전자동. 얘는 저절로 꿰차고 들어가면서 1번 문제가 너 생각을 바로 물어봤어요. 그렇죠? 너 생각을 얘기를 하더니 2번째 1번 문제가 같이 갑자기 한국 사회에 적용하는 건 어때? 1번 문제가 이미 3번과 5번을 전제로 문제가 나온 거예요. 되게 여러 층위가 중첩돼서 문제가 나와 있죠. 이거는 그냥 전자동으로 전제된 거고 다원적 정의 자체는 다 그냥 이해돼야 돼. 무조건. 이해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견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게 1번 문제죠. 그리고 나서 2번 문제는 대통령 상황이 나왔어요. 다시 일로 가네요. 3번째 장기이식 나왔어요. 다시 일로 가죠. 그래서 이 문제들은 3번과 5번이 축을 이룬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가 압박이 들어온다면 이 부분 가지고 상세하게 물으실 것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논리에 대해서 반박하고 들어오시겠죠. 그 다음에 적용 논리에 대해서 구체화시켜 보라고 하든가 다른 또 사례를 가지고 얘기해 보라고 하든가 뻔하겠죠. 문제 구도가. 그렇죠? 그래서 문제 파악을 그렇게 하고 들어갔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제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다원적 정의 키워드를 빨리 잘 잡아내야 돼. 키워드. 그죠? 다원적 정의. 이거 뭔가 정의에 대해서 묻는 문제. 정의.
그러면 정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정의 개념은 철학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의라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각도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리걸 마인드에서 바라보는 정의로 집중을 해줘야 되겠죠. 리걸 마인드에서 바라보는 정의 개념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조율해주는 기준으로서 정의는 유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로서의 자유와 개인이 지향하는 경제적 가치로서의 성장, 그 다음에 개인들이 가장 도모하고 싶어하는 삶의 사회적 가치로서의 사익이 있어요. 그렇죠? 이쪽은 사회는 정치적 가치, 경제적 가치,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가 달라요. 이렇게 달라서 서로 팽팽히 이쪽은 이것만, 이쪽은 이것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같이 잘 조율돼야지 되죠. 잘 조율돼야지만 이게 유지될 수가 있는데 개인과 사회가 다 편안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 둘을 조율해 주는 것이 사회제도고 사회제도 중에서도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받쳐내 주는 것이 규범 중에서 법이란 말이에요. 법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이 둘을 조율해야지 법이 아니라고 하고 자율에 맡겨놓으면 약육강식으로 가잖아요. 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작동되고 이성이 작동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계속 그런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역할을 축으로 잡았을 때 법은 이 둘을 잘 공정하게 조율하는 정의를 지향하고 있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 이념으로서의 정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추상적 정의 개념 다각도로 접근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 둘이 공평해야 되는데 철학적인 함의로 끝까지 올라가 보면 서양 합리주의 토대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가 중간, 동등함. 이쪽으로 가면 이게 이제 한 일직선이라고 하면 이쪽으로 치우치면 여기가 무너지겠고 이쪽으로 치우치면 이게 문제가 생기겠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정가운데. 그렇죠? 그래서 개인들이 선호하는 자유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사회에서 지향하는 어떤 사회주의의 어떤 양태를 가지고 우리 국가들의 양태를 구분했을 때 이쪽은 더 이쪽으로만 가려고 하고 이쪽은 더 이쪽으로만 가려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문제는 생기는 거죠. 그래서 둘이 어때야 돼? 정말로 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점이 정의 지점이 돼요. 정가운데겠네 그러면. 얘가 여기 끝이라고 하면 이 중간. 정의의 선이 여기 있을 때 그리고 그 선에 따라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질 때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고 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쪽으로 치우치거나 이쪽으로 치우치면 누군가에는 굉장히 공정하고 정의로울 수 있어요. 주관적인 관점에서. 근데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정의롭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딱 정의선이 들어오는 게 효율적인 거예요. 그렇죠? 효율적이고 바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둘을 잘 균형 있게 조율하는 측면에서의 효율성.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쪽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없죠. 사회주의 쪽으로 갈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나온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정의의 선이 이쪽이 가는 게 정의로워, 이렇게 하는 게 정의로워, 이쪽에 하는 게 정의로워라고 자꾸 우파 쪽들은 저쪽으로 정의선을 끌고 가려고 하고 거기 걸맞는 법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아니 이쪽으로 좀 더 이쪽으로 자꾸 이쪽으로 끌고 오려는 노력을 하는 입장이 수정 자유주의 입장이고 그들이 내세운 정의론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롤스의 정의론이나 오늘 우리가 접한 이 다원적 정의론의 왈저의 정의론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저쪽으로만 치닫는 그런 어떤 정의의 지선이 좀 더 중간으로 오도록 진정한 의미의 정의로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도하는 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는 정의론이잖아요. 롤스의 정의론은 차등의 원리도 인정을 하고 절차의 정당성도 인정을 하고 어때요?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롤스의 정의론도 많이 나오죠. 롤스의 정의론은 의사의 월급하고 점원의 월급이 있어요. 차등성을 인정을 해요. 왜? 이거 차등성 인정 안 하면 아무도 의사가 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등성은 인정을 하지만
의사가 월급이 이만큼 오르면 점원은 그 다음에 점원도 좀 올라야 되는 거예요. 롤스에 따르면. 오르면 얘도 좀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되냐면 의사는 자꾸 오르는데 점원은 이렇게 벌어지게 되겠죠. 이것은 롤스가 옳지 않다라고. 그래서 차등성은 인정하지만 이게 격차가 심화되도록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완하는 방법은 얘가 얘를 도와주거나 스스로.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뭐 무료 진료를 해주거나 기부를 하거나 하든. 안 하면 바로 누가 들어야 돼? 국가가 개입을 해야 돼. 국가 개입해서 세금 너 내. 세금 내. 해서 얘네들을 받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롤스가 얘기한 정의로의 어떤 그 절차적 정의 어떤 정당성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사회는 잘못된 사회. 그다음에 우리 논술할 때도 한번 했었잖아요. 뿌리 깊은 불평등을 보완해야 된다. 뿌리 깊은 불평등은 태어나 보니까 몸에 장애가 있고 태어나 보니까 정말 흑수저 중에 흑수저고 이런 상황일 때 뭔가 그런 구성원들이 그 사회 내에서 자신의 어떤 기회의 균등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쓸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지만 이런 격차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의 정의론. 그러니까 롤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평등이 기회평등 플러스 뿌리 깊은 불평등에 대한 보완까지 들어가서 양극화되지 않도록 더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게 롤스의 정의론이에요. 그러면 롤스의 정의론이 실현되면 이 구도는 유지되겠잖아요. 이렇게 같이 가는 구도는. 속도는 떨어지겠죠. 얘를 두면 얘는 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죠? 얘가 이렇게 되는 대신에. 근데 이렇게 빨리빨리 성장하지만 그거보다는 속도는 더디지만 격차는 보완이 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구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롤스의 정의론이에요. 그러면 그런 정의가 실현이 되면 이 윤곽을 어떻게 좀 다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저 선이 이렇게 올라간 선을 우리가 똑바로 놓고 보면 이제 이게 이렇게 벌어지지 않는 상태로 완만하게 유지된다라는 전제하에 나올 수 있는 정의론이 왈제의 정의론. 다원적 정의론. 이렇게 되고 있는 사회는 이걸 빨리 이걸 그러니까 이 좁혀 나가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영역적 분할을 가지고 뭔가 그 정의를 실현하기는 힘들어요. 안 돼요, 그게요.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 어떤 평등의 어떤 기본적인 구도가 일정 정도 잡힌 사회 내에서 그 다음에 효율성을 도모해야 되잖아요. 계속 평등만 끌고 갈 수는 없잖아. 속도가 안 나.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그다음 정체. 심지어 같이 밑으로 떨어져. 하향 평준화 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효율성을 도모하려면 영역별 분화가 이루어져서 A 영역, B 영역, C, D, E 해서 의료 분야에서만큼은 의료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향 가치나 그 기준들이 설정이 돼 있어서 여기서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중요 가치 기준으로 설정되면서 그 효율성에 따라 또 막 작동이 돼야 돼요. 그렇죠? 경제에 있어서는 경제 분야의 효율성을 가지고 딱딱딱딱 돼야 된다. 이게 잘 되면 굉장히 각 영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활성화되고 그 영역에서 지향하려는 가치들의 기준들이 따로따로 설정이 돼요. 통합된 기준이 설정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효율성이 매우 도모될 수 있는 구도가 나오는 거죠. 유의미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속도감, 그러니까 성장의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사회 내에 다양한 영역들의 가치 기준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구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최대 장점이에요. 다원적 정의론에. 근데 한계는 뭐예요? 이게 이렇게 쪼개기가 쉽냐라는 거죠. 쪼개기도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는 아까 그 한계를 얘기해보라 하는 데서 친구들이 답변을 했는데 쪼개기도 쉽지가 않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각 영역의 가치 기준이 뭐가 돼야 될지 이거를 설정하기가 쉽나요?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 합의도 이뤄내기 어렵고요. 그렇죠? 정말로 굉장히 성숙한 시민의식이 전제돼야 이게 가능해요. 왈제의 정의로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불평등이 일정 정도 해소된 사회에서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아야지만 각 영역에서 어떤 가치 기준이 보편성을 가지면서 추구해야 될 영역인지에 대한 합의가 잘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두 분의 답변에서 대통령이 먼저 수술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 다원적 정의론을 여러분들이 두 분 다 인정을 했지요. 다원적 정의론이 좋다고 인정을 했잖아. 인정을 했다면 대통령이 먼저 수술 받을 수 없어야 돼. 만약에 초기 답변에서 다원적 정의론이 타당성이 있다. 근데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했다면 대통령이 먼저 받을 수 있는 논리가 나와요.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다원적 정의론에 대해서 이해한 바를 가지고 이 사례에 일관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문제인 거예요. 주제를 빼고 논리 과정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그죠? 그래서 다원적 정의론이 좋다라고 두 사람 다 답변을 했으면 대통령이 먼저 어떤 경우에만 먼저 받을 수 있어. 대기 환자보다 심각할 때 어떤 경우에 의료적으로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다원적 정의론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그건 다원적 정의론이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먼저 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펴고 싶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돼? 다원적 정의론은 일견 타당하지만 일견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내 견해를 펼칠 때. 왜? 이렇게 쪼개기가 쉽지 않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요. 그렇죠? 그리고 보편 얘네들이 만약에 그 다음에 막 얘는 이거를 A를 지향하고 얘는 B를 지향하고 얘는 C, D, E를 지향하는데 지향 가치가 이것들이 상충하게 됐을 때는 또 어떻게 이것들을 조율하는 또 상위 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한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했다면 저는 다원적 정의는 일견 타당하지만 일견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하고 접근을 했어야 나중에 저런 논리를 피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이런 영역을 다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의 일관성 측면에서 여러분들 답변 방향은 틀린 거예요. 실전이었으면. 둘 다. 그렇죠? 그래서 다원적 정의론이 타당하다라고 했다면 대통령 먼저 받을 수 없다라고 했어야 되고 다원적 정의론이 일견 타당하고 일견 부당하다고 했다면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이 먼저 받을 수 있음이 가능해지는 구도였다. 그렇죠? 그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크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다원적 정의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감을 잡았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1번에서 두 번째 단락에 이제 다원적 정의론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견해를 먼저 제시하고 한국 사회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해보라고 하는 1번 문제의 답변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일견 타당, 일견 부당이 나오든가 타당이 나오든가 부당이 나오든가 뭔가 선명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둘 다 타당하다고 해놓고 뒤쪽에 연결고리는 아쉬웠다. 그렇죠? 논리적 일관성은.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가 이거는 두 분 다 설명이 괜찮았어요. 다만 우리 한국 사회의 특징을 좀 더 설명을 했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회는 정경유착의 틀이 그 친일 정권부터 시작을 해요. 친일부터 그 다음에 유신 정권으로 군부 정권으로 내려오면서 이게 계속 고착화된 문제예요. 정경유착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뭔가 파워 엘리트가 지배하는 사회의 구도 속에서 우리 사회는 정치 권력을 진 자가 경제 권력을 진 자와 결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식 엘리트들로부터 한번 나올 수 있었어요. 지식 기반 사회의 흐름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식 권력도 거기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 권력, 정치 권력, 지식 권력, 정치, 경제, 지식 권력들이 셋이 다 결탁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 내 부조리가 끊임없이 맞물려가서 돌아갔죠. 어디를 하나를 끊으려면 세 개가 다 맞물리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여기 찌르면 여기서 막 줄줄이 걸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회로 굉장히 얽혀 있는 사회, 분화가 안 돼 있는 사회. 그렇기 때문에 다원적 정의론은 한국 사회에 적용돼야 되는 필요성이 굉장히 크지만 그 여건은 지금 갖춰져 있지 않는 상태이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펼치거나 그렇기 때문에 다원적 정의가 실현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갖춰지기 전에 만약에 이게 한국 사회에 적용이 되면 더 큰 혼란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뭔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나왔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이 심각한 질환으로 신장이식수,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아까 여러분들이 1번에서 깔은 논리와 연결해서 들어왔어야 되고, 만약에 다원적 정의를 인정한다면 먼저 받을 수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래서 그러면 국회의원은 되냐, 뭐 시장님은 되냐, 아니다, 대통령만 된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논리적 당위성은 없어요. 다원적 정의론에 따르면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누구든 국무총리든 어때야 돼? 병이 생겨서 유고가 생기면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원적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의 모습이에요. 자기 대통령이라는 직무를 위해서 의료 영역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 그 다음 그 매뉴얼이 다 만들어져요. 아까 3번에 가면 다원적 정의론에 한계가 있다면 제시를 하고 보완책을 얘기하라 했잖아요. 보완책이 뭐가 돼야 되냐면 매우 정치하게 만들어진 법,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야 돼.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런 상태였을 때는 국무총리가 뭘 어떻게 하고, 이게 다 만들어져 있어야 돼. 그러려면 양질의 정치한 법이 만들어져 있을 때 이 다원적 정의가 그 사회 내에서 성숙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구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다원적 정의를 하지 않는 게 맞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 다음에 우왕좌왕 비상사태 생기면 막 이 사람 뛰어들고 저 사람, 그렇게 꼴을 만들어 놓고 다원적 정의를 합시고 뭐 대통령 먼저 수술도 못 맞게 한다. 그러면 콩가루로 가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매뉴얼을 정치하게 만들어서 비상사태에 대응하게 한 다원적 정의를 실현하든가, 그렇지 않다면 다원적 정의의 한계를 인정하고 뭔가 그런 통수권자의 그런 그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구성원들의 인식도 거기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원적 정의가 안 되는 상태에서 대통령 먼저 받았더니 불공정이다, 부정이다 막 하면서 또 막 하면, 이러면 더 콩가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공정과 부정의가 바로 이 기준을 우리가 어디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불공정, 부정의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다원적 정의든 그렇지 않은 그 롤스의 정의든 아니면 일반 정의든 어쨌든 이 개인과 사회의 조율 구조를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양질의 법의 정치화예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정의가 올바로 살아있을 수 있고 불공정이나 부정의가 바로잡아질 수 있는 구도가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이런 사례를 가지고 질문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정치한 법, 양질의 정치한 법이 답이 돼야 되겠고, 장기이식에 대해 있어서 공정성을 원칙으로 할 경우와 효율성을 원칙으로 할 경우 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두 분 다 틀렸어요. 근데 이거는 다 틀려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누구든 다 틀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공정을 우선으로 할 때랑 효율을 우선으로 할 때랑 두 개 다 우선으로 하실 때랑 본다면은 먼저 공정성을 우선으로 할 경우에는 첫째 대기 시간이에요. 오래 기다린 사람이, 그죠? 대기 시간이고, 두 번째가 이 장기 이식의 특징이 좀 있는데, 장기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희소하고 귀하죠. 그리고 누군가가 내놔야지만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식을 했는데 쇼크가 나거나 오래 못 써, 그 장기를, 그러면 어때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누군가가 줘야지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준 것을 받아서 잘 오래 쓰는 게 그 유의미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을 전제로, 장기의 특징을 전제로 해서 공정성의 효율성이 따져져야 된다. 그러면 그런 장기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공정성에서는 대기 시간이고요. 첫째가요. 두 번째가 장기 이식 경험이 적을수록 공정하게 나눠 가져야 되니까, 원체 귀한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족 장기 기증이 많을수록, 누군가가 기증해야 그 대가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 기증 한 사람에게 그만큼 자기가 아니라도 가족들이, 자기가 관련된 가족들이 장기 기증이 많을수록 우선권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병이 중할수록이 네 번째예요. 그 다음에 효율성의 기준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나이가 제일 우선이에요. 나이가. 왜? 오래 써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적을수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한 발표자는 나이가 적을수록 얘기했고 한 발표자는 노인들이 더 시급하게 필요하는 것은 나이가 많을수록인데 나이가 적을수록 효용성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 이식 경험이 많을수록이에요. 효율성은 되게 특이하죠. 왜 그래요? 이식 경험은 한번 이식을 했을 때 안 맞으면 바로 쇼크 나서 그 사람도 죽고 장기도 못 쓰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장기 이식 경험을 한번 받아서 문제가 없었던 사람은 쇼크 가능성이 그만큼 낮은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을 전제로 한다면 나이랑 그다음에 이식 경험이 많을수록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병이 무거울수록 이렇게 세 개가 기준으로 잡힐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고려해 본다면 이 순서에 따라서 겹쳐지면서 같이 나오는 애가 누구예요? 병이 중할수록. 그렇죠? 그래서 병의 경중, 병이 중할수록이 1순위고요. 두 번째가 가족 장기 기증이 많을수록이에요. 왜? 누군가 기증해야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특이한 기준이죠?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나이가 어릴수록. 네 번째가 장기 이식 경험이 대기 시간. 네 번째가 대기 시간.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장기 이식 경험이 적을수록이 마지막에 가요. 그렇죠? 요 순서가 장기 기증 순서예요. 이거 시험에 제법 많이 나와요. 공정성, 효율성 기준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자 보세요. 효율성은 자꾸 이쪽으로 가려는 거고 공정성은 자꾸 이쪽으로 끌고 오려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만 하게 되면 완전히 이쪽으로 오면 효율성은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효율성, 공정성 두 개가 다 같이 있어야지만 적절한 거예요. 그렇죠? 이쪽만 가면 효율성만 극단화되는 거고 이쪽만 가면 공정성만 극단화되는데 공정성만 가면 효율성이 안 나오고 효율성만 가면 공정성이 안 나와서 불공정 사회로 가는 거고 그래서 그 둘을 잘 조율하는 것이 법의 역할이에요. 정의 개념에서 그렇죠? 그 부분을 잘 이해해 놓으면 이런 유사 문제들이 나왔을 때 헤매지 않고 여러분들이 올바로 진입할 수 있겠죠. 그냥 문제 자체로 정신없이 보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정의 개념을 전제로 한 문제였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고 질문이 있거나 하면 숙제에다 반영해 놓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 이용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